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과 경영 담당 과목을 맡은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도요. 일단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계가 또 좋아지면 대면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진행 상황은 차후 학교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첫 수업 시간은요, 수업 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교재 소개, 또 이 과목에 대한 평가, 또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기업과 사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첫 수업인 만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주차 수업만큼요 내용에 그 자기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적어서 올려주면 제가 여러분의 어떤 성향이나 요구사항을 제가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내용에는 인사말, 성장 배경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고요. 성격, 취미 특기, 장단점, 그 다음에 명확한 꿈과 목표 어떤 게 있는지, 대학 생활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또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최고의 경영자라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싶은지, 그죠? 그 다음에 수능 과목에 대해 원하는 수업 방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수능 과목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빈칸 잘 채워서 빠뜨리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요약 내용이 아마 올려질 겁니다. 이 수업이 준 강의가 아니라 이제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대신 여러분이 출석이 이제 애매할 수 있죠.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강의 내용의 요약서를 올려주면 여러분의 그 요약 내용을 보고 제가 출석을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 만약에 계속 이번 학기도 지속이 된다면 이 요약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내용 보면 강의 내용 전체 요약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 다음에 이 본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점, 또 느낀 점, 실천 사항이 있다면 적어보세요라고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제 본문 내용 요약한 내용은 좀 이 A4 한 장에 구애받지 않고 좀 길게 여러 장을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강의 평가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평가는 원래 이제 2시간 강의를 이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래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요. 여러분의 2시간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이 많이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주차 정도는 혼자서 하다가 한 5주차부터는 이렇게 사례 내용을 곁들여서 조편성해서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어떤 잘 되는 회사, 장수하는 회사, 또 망하는 회사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뭐 조직, 또 조별로 관심 주제에 대해서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비대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불확실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번 학기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평가는요, 출석이 20,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리포트 10, 발표 20, 그 다음에 퀴즈, 텀 프로젝트 퀴즈는 없고요. 텀 프로젝트 20 이렇게 해서 전체 평가를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이 텀 프로젝트는 원래 조편성인데 만약에 이번 학기도 비대면으로
좀 편성이 어려워지면 다른 대체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점수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점수를 상당히 많이 잘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왕이면 A0보다는 A뿔을 주고요. B0보다는 B뿔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점수를 주고 약속은 하지만 그러나 이 비대면 수업으로 절대평가가 이어진다면 제가 마음대로 점수를 많이 소화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으로 상대평가를 하게 된다면 비율적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꼭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한다 해서 무조건 다 A뿔, A점을 줄 수는 없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성실도와 또 내용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일단 점수는 최대한 잘 주도록 제가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교재 소개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얘들아, 앞서서 주교재는 기업과 사회 탑북수에서 나온 저자는 박상범 교수입니다. 이 교재를 주교재를 하고요.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변화와 혁신, 이게 아마 개정판이 많이 나와 있는 책 표지는 아마 이거보다 또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지금 또 다른 책인데요. 저도 지금 출판사 이야기해서 새 책을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변화와 혁신이란 저자는 안영진, 박영사 책입니다. 자, 이런 관련 책도 제가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꼭 한번 구입해 보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인데요.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영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제가 이 책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문사 책이고요.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디지털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맞아 있는 이 경영과 이 트렌드에 어떻게 우리가 잘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이 기업과 사회 과목을 제가 강연하면서 이 사회라는 부분을 염두에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빼먹을 수 없죠. 자, 이 책을 잘 참고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 중에서 주교재로 활용하는 물론 탑북스 이 기업 사회를 많이 활용하겠지만 나머지 두 책도 될 수 있는 한 많이 활용해서 여러분 강의를 좀 더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수업인 만큼 기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한번 차례를 한번 보고 조그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책이요.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또 빠뜨리거나 빼먹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있긴 하지만 강의 계획서는 이 책의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내용으로 더 중요한 내용,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 학기마다 변하지 않으면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 그대로 강연하면 저도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하지만 저도 발전이 없고 여러분도 발전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스타트는 기존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기업의 개념, 그죠? 알아야 되겠죠. 기업과 사회니까 사회에 대한 개념. 자, 이 얘기가 2장에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 어떤 관련이 있길래 기업과 사회라는 과목이 탄생했을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저 앞서 이야기를 하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직 속에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사회에 잘, 그죠? 시스템화되어서 잘 적응해가면 계속적인 기업. 결국은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기업이 어떻습니까? 이 사회 시스템 구조, 이 상황에 적합하게 그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면 기업은 언젠가 문을 닫고
그만둘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장수하는 기업이 많은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특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본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말 많은 어떤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업을 운영한 지가 막 100년 됐다, 200년 됐다 해서 문을 닫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 사회 이 변화, 이것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분야에도 이제 과도기가 온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단계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많이 배웠던 지식이 졸업과 동시에 예전 같았으면 4년을 써먹었다면, 6년을 써먹었다면 지금은 2년, 그렇죠? 1년, 나중에는 6개월 이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실감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기업과 사회 과목에서 여러분에게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라는 과목은 경영학에서 나온 과목입니다. 그런데 경영학 전공처럼 또 너무 빡시게 또 타이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 정말 또 힘들겠죠. 교양 과목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교양 과목을 너무 가볍게 간단명료하게 또 시험치기 위주의 강의를 하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또 재미없는 그런 교양 과목을 듣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그 중도를 가고 싶습니다. 너무 빡세지 않고 또 너무 헐렁하지 않고 그죠? 유연하면서 강의 끝나고 났을 때 기업과 사회 과목 들었더니 이런 걸 좀 배웠구나. 이 내용이 곧 사회에 나가서 나중에 공기업을 할지 대기업을 할지 중소기업을 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되어서 창업을 할지 아니면 진짜 공무원에 입사를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뭔가요? 안트로프로너시즘이죠. 자, 이 기업가 정신하고의 경영 관계,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 기업이 왜 존재하죠? 예전 같았으면 기업의 존재를 단순하게 이윤 추구다, 경제적 측면만 간주했겠지만 지금은 사회적 측면까지 많이 고려해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긋남이 없으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사회적 책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업의 목적이 상당히 폭이 좁아졌던 게 많이 미시적에서 거시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자 용량 기업의 성장과 집중입니다. 기업은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집중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기업마다 다르겠죠. 제품마다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의 이해,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의 이해관계자들. 그렇죠? 기업이 혼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 뭐가 있을까요? 정부도 있을 거고, 은행도 있을 거고, 소비자도 있을 거고, 또 생산자, 그죠? 네. 뭡니까? 원료 공급자도 있을 거고, 다양한 투자자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자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어야 기업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장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입니다. 자, 소비자의 관계. 자, 기업과 사회적 책임 나오죠. 기업의 윤리적 경영.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친환경 경영.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13장은 기업의 경영 관리. 자, 이런 부분도 많이 다루. 기업을 잘 경영. 그죠?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죠? 보통 경영 그러면 많이 다뤄주는 게 바로 조직 경영이죠. 조직 경영인데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기능적 관리, 그죠?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 전략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차례대로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특강도 좀 해드리고 또 보너스로 리더십 특강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 너무 또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나오겠네요. 자, 기업의 개념, 그 다음에 사회의 개념은 2장에서 다룬다고 했고요.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이제 3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본질, 그 다음에 기업과 경제활동, 세 번째 기업과 경영의 본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업이란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립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특성을 볼까요? 기업이 뭐냐? 정의를 내려보면 자,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발달한 제도다. 맞죠? 자본주의 말 그대로 자본주의하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있죠.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 다음에 그런 점이 좋죠. 그 다음에 자유를 인정하고죠. 시장경제사회의 대표적인 조직이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죠? 예, 가격이 결정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말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특성은 뭐냐면 국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영속적인 실체다. 국민 경제 성장.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에서 세계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높아지려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죠. 보통 GDP를 보는데 결국은 그 GDP를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기업이라는 겁니다. 국민 총생산인데요. 결국은 얼마나 기업이 많은 이익을 수출을 해서 이익을 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인지도가 세계적인 인지도가 많으면 많은 나라가 결국 그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500대 기업이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은가? 그죠? 이렇게 봤을 때 1위 국가가 결국은 또 그 나라가 제일 잘 사는 GDP가 1인당 그죠? GDP가 제일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미국, 중국, 일본 이 순서는 거의 지금 변함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공동의 일치된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 시스템을 갖는 조직체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보통 이제 조직 그러면 공동의 목표, 공통된 목표가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 결국은 혼자 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을 분업화했을 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조직체가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 지향이다. 두 번째는 효용가치 창출이다. 그죠? 인풋 대비 아웃풋, 효율성이 있어야 되겠죠. 효과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연속적이다. 일시적으로 딱 그죠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업으로 계속 기업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죠?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효용적 가치, 효용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연속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기업이 폐업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팀 프로젝트에서 반짝하는 그걸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자, 기업의 기능. 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업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볼까요? 자, 단위 조직체로서의 시스템적 유기적인 작용을 수행한다. 볼까요? 경제적 단위체다. 그 돈을 버니까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니까 그죠? 자본의 단위체다. 영리 추구 맞죠? 조직의 단위체제다.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맞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죠. 조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조직 문화입니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술력은 금방 복제가 가능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상생의 단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앞서 얘기했지만 기업은 그 기업이 잘 운영되게 하려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기업이 계속적인 연속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이다. 시스템적 사고다.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된다.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한다. 그 다음에 책임 단위체다.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윤 추구하고 그 근로자들의 복지를 전진시키는데 그걸로 끝났겠지만 이 기업이 갖는 의미가 또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책임이 소재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그 연계되어서 뇌물을 줬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들어갔죠. 그런 점에서 어떻겠습니까? 기업의 이미지가 결국은 국가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 기업이야 조직 기업이겠지만 법인으로 창업했을 때 주식회사 주식회사 종류가 유한 회사, 주식회사 또 뭡니까? 합작, 합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법인 회사들을 창업했을 때는 이 기업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 CEO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도 월급 받는 직원이다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인 기업 창업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냥 벌어서 자기가 보조금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법인을 창업했을 때는 그건 다릅니다. 법인은 CEO가 바뀌어도 됩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기업은 CEO가 바뀌면 회사 문을 닫아야 됩니다. 상호 바꿔야 돼요. 그런데 법인은 CEO 다른 사람 그죠? 대리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업인 후계자를 거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나 친인척에게 이렇게 세습을 하고 승계를 하다 보니까 이 지배 구조 자체가 상당히 법인이 꼭 자기 기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인은 공동체고 결국 개인의 자유자산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인식하고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단위 체계 자체가 상당히 폭이 넓다. 이렇게 물론 기업이면 그죠? 개인 기업이면 폭이 작을 수도 있지만 법인이면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기업의 역할. 자, 기업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자, 기업은 우리에게 좋은 제품의 서비스를 공급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소비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영향력까지 줄 수가 있겠지요. 좋은 기업, 괜찮은 기업, 이런 기업에서 좋은 질 높은 그죠? 제품이 나와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없는 제품이 있다면 그죠? 아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오면 너무 비싸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소비자에게는 좀 더 싼 값에 공급을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에 가면 더 싸고 국내에 있는 소비자는 더 비싸게 그 제품을 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 고가 브랜드를 더 감당하게 생각하고 잘 구매하는 어떤 특성상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더 자국민에게 할인 혜택을 많이 주고 많이 소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진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고용의 기회 창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을 뽑아서 그죠? 고용의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4차 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플랫폼 시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큼 소비자는 많이 접할 수는 있지만 그 중요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직원을 많이 채용을 안 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고용 없는 기업의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자, 이런 부분, 이런 목소리 들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을, 그죠? 이 밀레니엄 세대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 그죠? 상당히 좀 암울할 수 있는데, 그래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고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 기술력에 맞는 또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용의 기회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죠? 기업이 성장하는데 예전같이 않게 더 직원 숫자는 적게 뽑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가동화시킬 때 그러면 3분의 2 정도를 직원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내연기관일 때와 다른 어떤 전략이 되겠죠. 자, 부가가치와 이익의 창출입니다. 부가가치가 뭐예요? 부가가치가 한마디로 하면 물건으로 치면 철사로의 가치하고 그 철사를 바늘로 만드는 바늘의 가치하고, 그죠? 그 철사를 클립을 만들었을 때 가치하고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죠. 결국은 용도가 쓸모가 있고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면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대학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에게 위한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냥 바로 단순 농구식의 시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머리를 좀 더 확장시키고 지혜를 만들어서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 머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되어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더 많은 수익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기업도 어떤 제하나, 그죠? 이 물건을, 그죠? 쓸모없는 또 원재료를 이걸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만들어내는 게 기업의 역할인 것 같고요. 자,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기업의 역할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을 우리나라로 치면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중국으로 치면 알리바바 마윈의, 그죠? 알리바바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애플이나, 그죠? 구글이나 이런 걸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을 많이 배출해내는 게 곧 국가에 공헌하는 거고 기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만족을 통한 삶의 질, 아까 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삶의 질. 이게 이제 기술력이 발달하고 모든 게 풍요롭고 좋아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또 뭡니까? 너무 자동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소외감도 많습니다. 그죠? 기계가 내 역할을 대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수행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이윤의 창출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못 사는 또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또 뭔가 기여하고 혜택을 주는 그런 기업이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산으로 치면 자 대공원 볼까요? 대공원은 누가 저걸 기증을 했습니까? 바로 SK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그걸 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의 대공원을 가면 군데군데 SK의 어떤 그 광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가 만들어낸 어떤 표본이 되겠죠. 저쪽에 태화강을 연결하는 그 큰 도로 말고 사람만 도보할 수 있는 이 구름 사다리처럼 만들어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부산 경남은행, 부산 경남의 이 인수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기업이 그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를 돈을 지불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이게 곧 사회적 기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는 거하고 사회적 책임 많이 하는 거하고 외국 쪽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하고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너무나 빠른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를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는 이런 경쟁 심화에서 달려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그리고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이 꼭 무엇인지 정의도 제대로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또 뭡니까? 경쟁을 심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틀은 하나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죠? 왜 사는가? 라고 물었을 때 죽다 못해 삽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공감을 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 CEO 입장이나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공기업에 근무를 하든 여러분의 이 마인드는 같다는 겁니다. 그 마인드가 왜 같으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와 여러분이 인생을 왜 사는지 이유가 같다면 여러분은 이해됩니까? 자, 정답이 없는 걸 계속 정답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답이 없다고 해서 정답을 안 내린다면 결국 우리 인생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암울하게 살다가 갈지도 모릅니다. 정답이 없긴 하지만 그 정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구사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수님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 속에서 더 많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쌓아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 이룬 꿈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이윤 추구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목적이 아닙니다. 이윤 추구 다음에 또 이 사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 넘어 꿈이다. 꿈 넘어 꿈이다. 기업도 뭔가 사대사역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발전에 또 전 세계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놓고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 수행이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큰 틀에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곧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역할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활동의 주체. 자, 볼까요? 경제활동의 주체가 경제활동의 이해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을 일어나는 모든 경제 행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를 하니까요 기업이 자 생산, 소비 이 지금 틀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생산자는 생산자, 소비자는 소비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중간에 플랫폼이라는 게 들어왔죠.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보면 생산자, 소비자 구분되어 소비자는 무조건 돈을 지불하고 물건과 서비스를 제품을 받는 쪽의 입장이었다면 이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공급자가 만들어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플랫폼 시장에서 정보를 통해서 재판매할 수도 있고 또 이득을 또 중개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 시장의 확대죠. 그래서 이 뭐 옛날 방식으로 치면 노동, 자본, 토지를 그죠? 주면서 사람이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임금이나 이자나 이런 그죠? 지대인데 중요한 건 이 구조가 이제 완전히 틀이 깨지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교재가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 소개했지만 4차 혁명 시대의 그 트렌드를 제가 또 부교재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는 뭐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소비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역할도 겸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을 개떡해 봅니다. 지금 있는 책에서는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자, 경제활동 주체, 그래서 경제순환, 그죠? 정부 또는 기업, 가게가 그죠? 이렇게 다 연계되어서 세금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에 그죠? 또 다시 이렇게 공공재부터 시작해서 세금 내고 이렇게 기업의 혜택을 받는 그죠? 가게가 또 정부에 세금을 내고 또 혜택을 받는 공공재가 뭡니까? 많은 뭐 도로나 소방이나 이런 뭐 분사나 이런 그죠? 방어력을 해주잖아요. 그 국가가 다 운영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뭐 수자원공사를 만약에 사기업으로 한다 하면 그 사기업에 만약에 대부를 한다 그러면 물 오늘 준다 하면 그가 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부분을 공기업화하고 있고 또 뭐 소방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체국도 마찬가지죠. 준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쓸 정도지만 그래도 공기업에 가깝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잘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야만 기업이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유지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 그래서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에 보면 자, 재무 자원, 실물 자원, 인적 자원, 조직 자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자원 없이 조직이 운영되어져서 성과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측면에서 재화 서비스 생산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주주나 기업가 말 그대로 은행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실물 자원은 토지나 또는 원재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인적 바로 사람들의 어떤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인적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직 자원에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직이 되니까 2인 이상 모여서 운영되는 게 다 조직이고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고 또 뭡니까?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나중에 나누는 게 월급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져서 기업이 운영되는 이유는 뭘까요? 조직 자원. 그래야 분업을 통해서 성과가 더 빨라지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자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지휘 잘 발휘해서 기업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 자원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과 경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그죠? 이거 더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업과 경제 파트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